평화적 남북관계 정상화 로드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계속 소개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하라고 했던 대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내용을 이제는 이 내용들은 하자라고 해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촛불이 있었고요. 그 촛불의 결과로서 촛불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의 비서실장이 되겠다. 아주 상징적인 워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말입니다.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현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명령, 촛불의 명령에 적폐청산 시대교체의 본질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9년간 남북관계는 기존 6.15 14시대로부터 엄청나게 후퇴했습니다. 토대 자체가,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조건이 매우 안 좋죠. 두 번째는 그 영향을 받아서 대북 정책을 펼칠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식, 정세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영으로서 쭉 밀어붙이는 그 정도의 과단성을 남북관계 속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결정적으로 한미관계가 있죠. 분단 체제를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정책 패권으로서의 한미관계. 이 한미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내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국제정치적 외교와 국제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제약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그 힘들을 누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대통령부터 새로운 정부가 잘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힘들은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힘들,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시대 교체를 주장했던 그 힘들이 쭉 받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평화적 남북관계 정상화 로드맵이라고 하면서 요약은 말입니다. 요약은 남북관계 정상화, 대북 평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요약입니다. 이게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시대교체 적폐청산 분단 적폐를 넘어갈 수 있는 요지입니다. 요지. 가장 요지입니다. 문제제기, 첫 번째 장애 문제제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칼빈 선호 북한 타격을 중심으로 있었던 지난 2달 이상의 여러 많은 위기. 이게 사실은 대선 직전까지 엄청나게 파고 올라갔었죠. 3월 말부터 4월 한 달 내내 대선 직전까지. 자, 북핵 미사일이 위기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긴장, 전쟁 위기 고조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에 당시에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 고리 상황이라는 그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위기인가? 예를 들어서 뭐 국군 동수권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드 사기 갖다 놓고 이 엄청난 상황 자체가 위기인가? 아니면 정부 언론이 군사적 긴장, 전쟁 위기의 사회 여론을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진짜 위기인가?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은 위기가 아니다. 2, 3, 4가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2, 3, 4죠. 전문가 입장에서 말입니다. 칼빈 선호 이야기 나왔을 때 전쟁은 없다. 최소한 전쟁이 있으려면은 미 의회에다가 이렇게 6개월 정도 동의받고 이런 거 치우고 말입니다. 최소한 미국 민간인들 속에 이베큐에이션 정도는 시도를 해야 되죠. 93, 4년 5번의 전쟁의 위기, 그 어목했던 전쟁 위기 때는 했습니다. 그것도 없었죠. 칼빈 선호가 부산항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건 뭡니까? 최소한 칼빈 선호가 저쪽에 괌 뒤쪽에 정박하고 있으면서 전투기를 띄우는 게 전쟁이죠. 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북측에 가시적 타격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전쟁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어요. 뭐죠? 만들어지는 위기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것을 챙겼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또 엄청난 것을 뺏겼을 것이다. 물론 대선 전국에 악용하고자 했던 이런 분명히 보이죠. 근데 국민들은 똑똑하죠. 예. 북핵 미사일의 본질은 제가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북이 핵을 실험을 하는데 미사일을 쏘는데 저게 왜 평화협정 체결 요구일까? 참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지만 동전양면처럼 그거죠. 첫 번째, 북핵 미사일 발사는 북한 자체 군사 전략 무기 자체 개발 계획에 자기 고유한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 목표예요. 부차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려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군사적 적대 정책이 종결되면 안 쏩니다. 최소한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대화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는 북측은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평화협정 체결 요구 다 차단하고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하니까는 자유적 관점에서 자기들도 군사 전략 무기의 고도화를 구현해 갈 수밖에 없죠. 이거 기본 아닙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두 번째, 도발 보상 패턴. 북측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이런 도발을 해놓고 도발이라는 규정 자체가 그렇다 칩시다. 하여튼 도발해놓고 위기 몰아놓고 협상의 테이블을 요구하면서 뭔가 챙겨가더라. 이게 오바마가 얘기했던 도발과 보상의 패턴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오히려 집요한 대화와 협상의 요구,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나갈 수 없음을 표현했던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방치죠. 전략적 무대책이죠. 그 전략적 인내에 활용했던 논거로서 도발 보상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저 가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평화협정 체결 요구. 더 이상 대화로 구걸하지 않겠다. 대화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평화협정을 구걸하지 않겠다. 군사적인 물리력으로서 평화협정을 강제하겠다라는 게 2012년, 13년 이후에 북한의 대미 군사 전략이죠. 군사적 물리력으로서 평화협정을 강제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1974년부터 북측은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북측은 조선반도로 그럽니다. 한반도 군사 긴장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 상황을 평화협정 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군사적 위기는 항존한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죠. 1974년부터.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분단체제니까요. 그래서 2012년, 13년 이후에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 선언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안 할래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일방주의적 안정책에서 미국의 군사 패권이 언제든 두드려 팰 수 있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북한이 결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엄존하는 현실적 위험이죠. 현실적 위협이죠, 사실은. 이 군사 전략 무기의 고도화 속에서 미국이
실제로 지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분수령 앞에 있는 겁니다. 계속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적 질서의 그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150개 나라에 1000개, 2000개의 군사 기지들을 운영을 하면서 세계 지배적 관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계속 빨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21세기적 질서 속에서 자국의 새로운 국익들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북측은 군사 전략 무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저것이 실질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나의 생사 여탈권, 우리 공동체의 생사 여탈권이 누군가의 손아귀에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 대화를 하고 평화점을 맺어야 될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 거겠죠. 북측이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누가 답답하고 누가 쫓기는 형국인가? 남, 북, 미 어떨 것 같습니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본질이고 해법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해법의 본질이더라. 뭐 이건 기본이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일까요? 미국의 위기일까요? 동북아 세계 위기일까요? 또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이 위기는 한반도 위기가 아니랍니다. 휴전선의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만의 위기도 아니죠.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죠. 일관되게 북이 미국한테 계속 협상장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군사 전략,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안 나갑니다. 우리는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절대 국익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나가지 마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나가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안 나갈까요? 평화의 문제인데,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인데 나가야죠. 그 역할을 하면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남북이 만나게 되죠. 남북이 만나는 순간 저는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남북이 만나는 순간 이미 지난 9년간 완벽히 역전되었던 이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 주도권이 미국 중심의 주도권이었다면 남북이 만나는 순간 남과 북이 그 주도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평화의 제도화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동맹을 하루아침에 뭐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국제정치 고려하면서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면은 모든 문제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정부잖아요. 이 정부는 촛불 대선이 만든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인 정부예요. 국민이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화는 위기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조건, 상황을 따지면서 현재의 상황 조건은 미사일 자꾸 쏘는데 아니다. 말도 안 되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되죠. 최소한 9년간 무지에 빠졌었다면 만나가지고 최소한 너 왜 쏘냐?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쏘냐? 이 한마디 물어본다라면 전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야, 우리 이렇게 쏜다니까? 북측이 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쏜다는 거야. 이러면 이런 이유들을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누굴 만나야 되겠죠, 또. 누굴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 대화의 테이블만 형성된다라면은 진리대로, 순리대로 정의적 관점에서 다 풀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상황과 조건, 성숙을 기다리는 것은 눈치보기죠. 이 눈치보기의 핵심은 대미 종속적 이해관계에 빠져있는 그런 눈치보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45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적 관점 속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심각한 변화죠. 그 심각한 변화를 보고 우리 국익 중심의 대미 외교, 대중국 외교, 대러, 대일 외교를 펼칠 수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외교의 문제와 국방의 문제를 풀어가자. 해법은 기술과 방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분석이 정확하면 대화 확실히 나오죠. 얼마나 쉽습니까? 남북평화의 해법은 이미 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6.15 14시대로 돌아가자. 6.15 14는 사문화된, 폐기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엄존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그런 선언이죠. 이명박도 박근혜도 실질적으로
남북 양 정상 간의 합의였던 6.15 14를 명시적으로 부정을 하지 못했어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부정했죠. 실천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내팽개 쳐버렸죠. 새로운 정부는 저것을 6.15 14 그 정권의 적통을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6.15 14 합의들을 하나 실천해가는 모습만 해도 모든 건 정상화됩니다. 별다른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6.15 14 북측은 이미 제안했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4 이 역사적인 4대 합의를 지금 당장 실천할 때 대하여 남과 북이 국가남이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회담 제안은 살아있습니다. 만나면 됩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 사회 내부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15와 14 그 기준의 약속들을 실천하겠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의 문제이고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편이죠. 촛불 전국으로 상징되는 국민 상식 눈높이도 우군이죠. 적폐청산의 가장 고차원적인 적폐청산의 본질은 분단 적폐청산이 완결형입니다. 이것을 건드려야만 모든 문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 문제부터 여러 많은 폐단들. 분단 적폐가 모든 온상의 근원이더라. 적폐의 근원의 온상은 분단 체제더라. 분단 적폐를 넘어가는 과정. 다른 거 없죠. 분단 적폐 청산하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신압으로 봄록 녹듯이 다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가 그들의 국익적 전략이더라. 그렇다면 남과 북이 잘 풀어야 된다.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정말 제정신 차리고 정책 판단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위기 다들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국가위기는 말입니다. 분단이 심화되면 분단을 심화시키면서 위기로 가는 겁니다. 이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분단 체제를 잊지 마십시오. 분단 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치, 질서,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적 토대에 따르면 바로 분단 체제입니다. 그 분단 체제는 한마디로 완벽한 비정상의 아이콘이에요. 그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국가 위기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분단을 심화하면 위기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이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15 14 시대, 즉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그 굴곡 많은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쳤던 그 정상적인 시기가 하루아침에 완벽히 뒤집어져 가지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 대립적 관계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모든 위기는 시작이 되었다. 다시 분단체제의 그 비정상성이 심화되었다. 뭐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다. 외교국방 참사의 재반 문제는 대부분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면 외교국방의 실패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사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면 이거 원인 무효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시키면 이거 굳이 필요할까요? 사드. 미국 한미동맹, 중국의 경제위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개성공단의 문제, 전자권의 문제, 위안부, 이 모든 외교국방 참사로 일컬어졌던 그 대부분의 문제는 남북관계 뒤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되버리면 원인 무효죠. 그래서 평화적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풀어야 되죠. 외교국방, 경제 문제까지. 단순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가슴 속에, 머릿속에 완전히 인에 박혀있는 비정상적인 한미동맹적 관계를 계속 머릿속에 두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거 드러내버리세요. 이제는 요구해야 되죠. 요구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남북관계를 좀 풀자. 첫 번째입니다. 근본해법.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안보 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아니더라. 북미 적대의 본질이더라.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모두 자국 중심의 힘의 외교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민국 국익이 없다. 이거 신정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이 뭐 사드 4기 국군 통수권에 보고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놀랍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5년간 그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봤어요.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2년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이 포괄안보 부처들 인사를 했죠.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일까요? 그 온전한 나라가 아닌 가장 기본 환경은 분단 체제이지만 그 분단 체제의 기득권 구조 속에서 누구의 문제일까요? 관료의 문제이죠. 그러고도 남죠. 사드 논쟁 2014년 15년 있었던 1차 사드 논쟁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2차 사드 논쟁은 누가 주도했어요? 우리가 주도했어요.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격한 잣대로 갖다 대면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뭐 국론 문제는 어떨 것이며 수많은 국민 기만은 어떻게 됩니까? 에? 온전한 도덕적, 윤리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익적, 분단 기득권 체제 속에서의 사익적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현실입니다. 왜? 한미동맹관계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개인이 아니죠. 이건 분단 72년 체제가 만든 분단 기득권 세력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교과서, 화석관의 문구로서 그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국방비가 20조였습니다. 많이 올려가지고 엄청난 11조, 12조가 막 엄청 올라 하여튼 20조였어요. 9년 만에 얼마입니까? 40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국방 전략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40조는 다 어떤 돈들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아주 무감각하죠. 무감각해요. 좀 알만한 사람들은 이거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늘어났습니까? 그렇다고 자주국방이 구현됐습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냥 종북의 담론 확산시키면서 군사 무기 체계만 엄청나게 그 무기 체계는 어떤 체계들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술적 권한도 넘겨주지 않는 참 얼마나 편합니까? 남북관계 정상화는 미국발 안보 위기 해소, 중국발 경제 위기 해소,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망고진의 키입니다. 해야죠. 국장경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위기가 아닌 기회다. 식민, 전쟁, 분단, 100년의 구시대와 결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계사적인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다. 엄존한다. 우리만 지금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인, 정신적인 자신감들을 못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있었던 브렉시트, 영국의 이웃 탈퇴, 저건 한마디로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의 태조이죠. EU, 나토, 이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미국의 힘이죠. 그 붕괴된다는 이야기 뭡니까? 미국이 그렇게 방어하고 영국을 설득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영국의 속내는 일찌감치 탈퇴였어요. 건조에 흐르는 힘입니다. 전체적인 달러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태조. 필리핀의 두테르테 현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테르테 잘 아시죠? 필리핀은 뭐 속된 말로 미국의 100년 식민지 아닙니까? 내놓고 뭐 갓댐이라 그래요. 오바마한테 그것도 대놓고 미국 대통령한테 두테르테가 갓댐이라 그래요. 우리는 너네들의 식민지가 아니다. 필리핀
미군 출석시키라.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인이어서? 다 똑똑해졌어요. 촛불의 힘도 다 똑똑해진 거잖아요. 필리핀 민중들 대충 알아요.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어땠었는지.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게 상징 조작이 안 되잖아요. 여론 조작이 안 되잖아요. SNS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터키의 실패한 군사 쿠데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니카라과부터 남미에서 여러 많은 나라에 CIA 개입해가지고 쿠데타 해가지고 막 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60년 원력부터 해가지고 80년 뭐 5.18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돼요. 다 똑똑해졌어요. 터키 지난해 있었던 군사 쿠데타가 이틀, 3일 만에 뭐 바로 좌초됐죠. 왜 터키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까요? 터키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입니다. 오랜 관계죠. 유럽과 아시아의 교도부이기도 하고요. 그런 터키가 러시아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는 순간 한 방 세게 맞은 거죠. 그것을 하여튼 에르도안 총리가 뭐 잘 대응했고 SNS 터키 민중들이 탱크를 온몸으로 막아버렸죠. 물론 러시아의 역할도 컸습니다. 하여튼 실패한 군사 쿠데타, 터키의 실패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은 일방주의 미국의 패권의 태조죠. 그것을 방조하고 했던 것은 사실은 터키의 군사 쿠데타의 실질적 배후 세력으로서 미국이 계속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치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미국 일방주의 태조 아닐까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적인 산업자본가죠. 월가의 금융자본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은 보호무역주의라 그러는데 주장은 그겁니다. 전 세계 150개 나라에 나가 있는 1000개, 2000개 그 군사 기지들 왜 우리 돈 써가면서 그 돈 다 들여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 국내 경기도 그렇게 안 좋은데 다 불러들이자. 예? 물론 몇 개국이나 좀 놔두고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오키나와 몇 군데 말고는 전부 미국 스스로 돈 다 대고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 젊은 군인들, 미국 군인들 보내가지고 돈 쓰면서 뭘 그럴 필요했냐? 다 불러들이자. 누가 가장 반대할까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난리죠. 그들은 194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 물리력으로서 요소에서 다 박아놓고 뭐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한다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 물리적 힘으로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여러 많은 패권들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무기 판매를 했었고요. 그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정권의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조차도 트럼프를 버리고 힐러리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공개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미국 전통적인 정치 기반으로 본다면 매우 마이너리티입니다. 누가 당선시켰죠? 미국의 중산층들, 미국의 아무 관심 없는 기존의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압도적으로 개미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일방주의의 태조라는 것은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더 이상 20세기 중반에 설정되었던 세계사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엄청난 태조가 있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들을 발양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필리핀 미국 나가라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상식이니까. 두렵습니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직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자존감,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이야기해야 되겠죠.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회다. 신정부의 주도적 역할로서 근본 단계를 개혁하자. 저는 남북이 만나면 된다고 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제가 휘두르죠. 평화적인 남북관계 정상화하면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모든 게. 분단체제는 절대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분단이냐
평화냐 이 싸움이죠. 전쟁이냐 평화냐. 선과 악, 참과 거짓 싸움입니다. 우리가 촛불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사실은 분단적 패가 그겁니다. 거짓입니다. 분단은 거짓입니다. 통일이 참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것처럼 이미 그 새는 형성이 됐다. 이 판세가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판세. 정치 공학적인 국제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이 힘들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은 안 됩니다. 전국의 환경은 보수적 다당제입니다. 보수적 다당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뭐 이낙연 총리부터 쭉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참 가당치 않죠. 그래서 초기에 뭐 강력한 대북정책 평화적 트라이브를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 많은 눈치들이 엄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 전국 상황을 주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교 국방 등 위기 심화의 원인인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남북평화정책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6.15 14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 의지의 문제는 결국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 북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알면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평화적 남북관계는 시대 정신이죠. 적폐청산의 시작이죠. 상식적 국민 여론입니다. 이들을 견인해낼 수 있죠. 견인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의 거시적 종합적인 대북 평화정책이 준이 필요하다. 법제 이런 것들. 남북대화, 국제협력, 국내 통일 여론 강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통일 여론 강화 가장 중요하다. 저는 통일 평화의 문제를 풀어가는 3대 축이 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 협상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통일 평화의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정책, 국제협력, 외교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사회 내부적인 통일 영역이 강화돼야 된다. 상수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적인 통일 평화 역량들이 강화되어야 좌우고민하지 않고 그 힘들어 쭉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 엄청난 방공 반복 이데올로기의 전면화 속에서 많이 퇴조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것을 마지막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 북한을 모른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북한의 국가전략, 대남 대미전략, 군사전략, 군사력, 정책에 대한 무지, 정보관료, 학자, 일반적 무지. 사실은 이게 선생님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화입니다.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산 넘어 무엇이 있더라 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작동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저런 국가전략을 채택하는지, 저 힘이 뭔지, 그 배경은 뭔지, 최소한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책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런 정도의 것들을 기본 알아야 편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분석은 다 실패입니다. 분석이 실패하면 나오는 정책들은 다 실패죠. 여전히 뭐 김정은 혼자서 뭐 다 할 거라고 그따위 이야기는 해서 있으면 하나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자긍심을 갖고 계십시오. 최소한 평화주의 정책이 맞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북을 모르면 평화협력 다 실패한다. 안보이 심화된다는 거죠.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이 확신에 정수를 한마디 써보라 그러면 한마디 써보라. If 만약에 북도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라는 저 가설이 기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것이 상수라면, 팩트로서 상식이고 사실이고 실제라면 우리 대북 정책은 정말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들을 못 가져요. 분단 체제는 못 가지게 합니다. 알면 가지죠. 단순하죠. 참 단순합니다. 자들을 왜 믿노? 알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못 믿는 건데요. 농담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거죠. 모른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 문제의 본질은 분단이더라. 해법의 본질은 평화정착이더라. 평화통일의 상수적 주체인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은 8천만 기의 민족성 운명이 평화적 남북경에 달려있다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운영, 남북관계 복원, 국방비 해소, 경제 활성화, 평화의 제도화라는 선순환을 구축하자. 남북관계가 복원이 안 되면 무조건 악순환입니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러중미일 접근하자. 물론 이건 동시다불로 같이 만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재 남북관계 평화적 제도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같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북은 남북 대화와 평화적 관계 정상화 준비되어 있다. 역사적 4대 합의 이미 제안을 했었다. 살아 있습니다. 만나면 된다. 남북의 만남에 모든 해법이 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만날 것인가? 의지의 문제다. 평화 문제는 생존권이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 해결 의지를 가지면 된다. 정책, 남북관계 정상화, 대북평화적 드라이브의 별첨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통일 전략, 뭐 고려민 전망국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은 6.15입니다. 14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 그 서명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2,500만 저 체제 전체가 서명한 거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 엎어버렸어요. 왜 하겠노? 뭐 안타깝다. 이 정도이죠. 북측은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6.15 14가 부정된 상황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고유한 북측 체제의 특성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6.15 선언하고 14 선언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다 알지만 한번 봅시다. 이거 이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통일 문제의 주인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를 해결하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가면은 북측 사이트만 생각나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이 합의한데 우리 민족끼리 6.15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개성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먼 나라에 우리하고 아주 이런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고무시켜 드리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남측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전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의 통일을 제공했다.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거죠.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산가족 상봉, 비정형 장기수 문제, 인도적 문제 해결 하면 되죠. 이거 14에 여기서 한 차원 높은 더 많은 여러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보면 될 거고요.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재범위 교류를 활성화한다. 다 열리겠죠, 앞으로. 다 열립니다. 왜? 6.15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관념 속에서 6.15 그냥 6.15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합의가 뭔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6.15 부정합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4선언 당시에 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으로서 14선언 남북 정상회담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됐겠습니까? 이게 다 압니다. 자, 14선 가보겠습니다. 6.15 선을 적극 구현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 자주적 해결하고 6.15 기념 행사를 매년 한다.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기의 법률적 제도 장치를 정비한다. 시민사회는 국보법 철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촛불이 명령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대통령이 국민이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하라라고 대상을 시켜가지고 하라고 하자,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 국민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요구해야 됩니다.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 접촉을 적극 추진한다. 정세균 의장께서 해야 됩니다. 요구하세요. 왜 안 하냐고. 6.15를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다고 해요. 그럼 남북 의회에다 하자고 준비만 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회담 준비를 가장 많이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군사적 특대 관계를 종식한다. 뭐 긴장 완화 이거 다 알죠. 뭐 공동으로 수역 지정, 평화 수역화, 정년체제의 종식을 평화체제 구축, 3.4 한반도 종전선언
좋은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파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의 합의예요. 기존의 합의이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면 됩니다. 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전혀 이런 합의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15 14는 살아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72년 분단체 속에서 남과 북의 양 정상 간의 두 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과 윤리적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당국은 당국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당국회담 할 수 있죠. 6.15 14도 복귀 협의할 수 있죠. 5.24 조치 해제 선언 안 해도 됩니다. 5.24 조치는 조치입니다. 정책적 조치일 뿐이에요. 정책적 조치로서 그냥 5.24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남북교류협의 시켜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런 엄청난 고민 끝에 뭐 5.24 조치를 해제합니다라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고 그냥 교류협력 하면 됩니다. 4대 합의 실천련 남북 당국회담을 제도한다. 이거 2013년 북측의 대화 제의니까 이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저 4대 합의 71년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 6.15 14 이 4대 합의 실천을 위한 남북 당국회담을 제도화하자. 공약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게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촛불의 그 힘으로써 하게끔 해야 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전협정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빠져 있는데 북과 미국과 북한, 북미 간의 평화협정 문제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징이에요. 남과 북은 더 이상 분단이 아닌, 적대가 아닌, 대립이 아닌 현재 이 엄혹한 정전을 넘어서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두 정상은 종전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댈 수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 힘으로 가는 거죠. 왜? 남북의 문제이니까. 보여지는 것은 남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죠. 이건 이벤트입니다. 저 힘으로 쭉 가버리는 것이죠. 언제쯤 이 상황과 여론이 좀 성숙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래야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선언 해도 될까요? 이따위 접근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슈 선점을 하고 그것을 리드해 갈 수 있어야 되죠. 다음 남북자원협력 뭐 이거 아시죠?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있다. 저것은 분단체제가 감춰두고 있는 남북평화경제로 갔을 경우에 폭발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여기에 뭐 석유는 제외됩니다. 추정컨대 약 7천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뭐 7천조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게 많다고 생각합시다.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에게 이 남과 북 이 공동체에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분단체제 속에서 분단 경제 속에서 발목 잡혀 있던 것들이 평화 경제로 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인가, 폭발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남북 경협만으로도 개성단만 보더라도 뭐 1대 30의 효과 그 정도 내는데 적정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의 중견 기업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남북 경협은 폭발하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자원의 무기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히토리 같은 거 최첨단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와 산업의 구조가 판도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석유화학 중심이죠. 북측은 석탄화학, 즉 C5화학 중심입니다. 석유가 대량 발굴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에서 C5화학, 석탄화학 중심으로 모든 기초생활들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석탄 속에서 모든 합성물질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가 대중화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근데 북측은 전통적으로 C5화학입니다. 석탄 속에서 섬유를 뽑아낸 게 비난론입니다. 석탄 속에서 많은 유기화학 물질을 다 뽑아내죠. 그 기술은 북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석유화학 기술과 북측의 석탄화학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여러 많은 가능성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이 못하는 거죠. 하여튼 남북자원협력 재개 정상화하면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저 자원들을
선광을 넘어서 재련해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4선언에 합의에 있었던 북측에 뭐 도로, 항만, 발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깔아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북측의 자원지대에 우리가 재련소를 만들어가지고 저 자원 파가지고 정제해서 해외에 팔고 그것을 나누는 걸로 유무상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 뭐 흑연 같은 거 가져오고 우리 경공업제품 가고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의 자원협력을 했는데 자원협력 수준을 고도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경쟁력들이 바로 담보돼 버립니다. 우리는 전체 지하 자원의 99%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 대국이 되는 거죠. 자원 부국이 되는 겁니다. 근본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석유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한때는 1000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1000억 달러. 기계, 금속, 자동차 뭐 다 수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해 1000억 달러의 석유를 수입했었어요. 근데 그 100% 석유 수입국, 97%, 8% 수입국이 남북 자원협력 속에서 북한의 석유 문제를 공동 개발해서 저거 할 수 있다면 이게 상상이 될까요? 산업이 바뀌는 거죠.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이 모든 가능성들은 분단 체제가 막고 있었다. 이것이 남북 평화 기조로 가게 되면 14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말입니다.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에 올라가가지고 만나고 고향 방문 시키면 어떨까요?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여행 갔다 와라. 북측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여행 시키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향 방문해서 한 1, 2주 뭐 보름 정도 쉬었다 가세요. 그분들이 역대 최대 규모 이상 상대에 올라가가지고 만나서 보고 고향 방문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사회에 퍼뜨리게 될 이 이야기 보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도주의 문제이고 인간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1세대는 5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세대, 3세대들 다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전에 개성공단에 있을 때 북측하고 협의할 때 이산가족 분들은 말입니다. 돌아가시면 내 60만 원 내 고향 땅에 묻고 싶다, 묻히고 싶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북측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땅 내줄 수 있다. 언제든 받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협의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이 합의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분단체제 지향적 사고 체계 속에서는 다 어려운 겁니다. 평화체제 지향적 사고, 상식적 사고, 인륜적 사고로 본다라면 다 아무것도 아닌 상식의 문제입니다. 왜? if 북은 가설이 아닌 실제로서 통일과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체육회담 이런 거 뭐 어떠세요? 동계올림픽의 말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과정 속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평창까지 성화 봉송을 하는데 그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성화 봉송 주자로 다 초대해가지고 달리게 하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세계적인 국제정치적인 제도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벤트일 뿐입니다만은 그들이 안 할까요? 하죠. IOC 하겠죠. 그것이 IOC의 정신이기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들 충분히 상수로서 존재합니다. 남북학술 문화교류에 적극할 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문화학자, 정치학자, 통일평화, 북한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인, 영화인, PD, 작가, 문화예술계 여러 많은 종사자들, 오피니언 리더들, 학자들, 우리가 박사후 연수과정으로서 포스트학을 합니다. 한국과학재단, 옛날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이 수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그 박사 전공지 가가지고 2년, 3년씩 공부하게 합니다. 이걸 말입니다. 북한에 보내면 어떨까요? 한 1년씩 가서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그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남북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지를 1년간 가서 연구하고 체류하면서 한 1년에 뭐 5천만 원 이렇게면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월급 주면서까지도 말입니다. 이 학자들을 한 200명 정도를 1년에 뽑아가지고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고 다음에 또 한 200명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고 한 500명 정도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1년 있다가 남측에 와서 언론 인터뷰하게 하고 북측의 실상 이야기하고 차이를 넘어서 다름을 넘어서 통일평화로 갈 수 있는 동질성 이야기 쭉 하게 되면 저는 확 디비진다고 봅니다. 저하고 똑같은 5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할 수 있을까요? 못 가보고 안 가보고 대충 막 소설 썼던 것들 직접 다녀온 그 1년간 체류하면서 수많은 토론 논쟁을 해야 될 그들이 갔다 와서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게 될 기제들, 반공영화라든가 반봉영화라든가 분단체의 심화의 영화를 찍는 그런 감독들을 문화예술계 지원하면서 통일평화이론 만들기 위한 통일영화, 평화영화 만들으라고 분단의 범들 질곡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 보라고 직접 1년간 보내놓고 가서 소재 찾기 하고 만들어 와가지고 내려와서 작품 만들게 하고 하면은 그것이 확산되면은 통일평화의 문제들은 상식의 문제로서 진리의 문제로서 인륜의 문제로서 다가들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평화고 만나면 통일이다. 만평만통을 제도화하자. 만나게 하면 됩니다. 뭐 다르게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못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오해하고 싸웠죠. 만나는 순간 그냥 지지 게임 끝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계적 차원의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불가역성을 담보하자. 제일 좋은 게 남북 평화관광 연계관광입니다. 우리가 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만주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TCR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2003년부터 이미 늦었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의 물류는 중국으로,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갑니다. 만들었을 때 최초에 이거 우리가 기획했던 것은 사람들은 몰려올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남북의 평화관광에 신청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금강산과 설악산을 같이 보고 원산 갈마 비행장부터 원산 마신령 스키장, 영평 스키장 엮고 백두산과 한라산을 묶고 수많은 관광상품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DMZ 국제 관광주대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해외 국제 평화기구들을 유치하고 동북아 평화의 질서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포럼들을 거기에 유치하고 유엔의 본부를 거기에 지부라도 갖다 놓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냉전의 마지막 섬이었던 남북이 한반도가 평화의 통일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다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스위스에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EU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죠? 약소국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만나면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사실은. 그거 기구들을 일본에 둘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둘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둘 수 있겠습니까? 남북의 DMZ 평화지대에 둔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적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부가 초청해서 전 세계 해외 우리 교포분들 디아스포라 800만 가라이스키 고려인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이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 청산의 관점 속에서 그대로 다시 다 초대는 못하겠지만은 상징적으로 남북의 평화관광들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겠죠.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오게 하고 교차하게 하고 평양이든 서울이든 개성이든 비무장지대든 어디에서 일상적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제도화. 그들이 한풀이죠 사실은. 그런저런 이벤트들이 해외교포국 평화관광 추진 뭐 이런 부분들로서 이건 이벤트입니다만은 상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즉 식민과 분단 100년의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간다. 한반도는 통일로 갑니다라는 해외적인 선포적 관점 속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언제? 이 정부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국내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통일교육에 전면하죠. 평화통일교육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단교육이 아닌 평화통일교육이죠. 국가사회 전반의 통일교육 점검을 하고 교육 내용, 강사는 점검해서 학교 교과과정, 통일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죠.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이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6.15 선언은 이런 것들이다. 14대 선언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합의를 했었어. 라는 정도는 국가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개념도 모르잖아요. 통일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처럼 찾아온다, 도둑처럼 찾아온다, 무슨 사건 사고처럼 그런 통일은 없다라는 것도 가르치고 말입니다. 통일교육에 전면하죠. EBS 공영방송, 미디어 활용해서 통일평화적 교양 인문강제를 계속 강화한다라든가, 통일교육기관, 대학 교양교육, 전문 교수단 필독서로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상식화시켜야 되겠죠.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이 가야 되겠죠. 평화교육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 대통령령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의지 문제죠. 적대 교육을 할 것인가, 동질성 교육, 평화교육을 할 것인가, 다 후자예요. 교육은 진선미의 가치 규범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교육적으로도 맞습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이들에게 대한민국 육군, 우리 육해 우리 장교들이 대한민국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을 알까요? 슬프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 장성들이, 사단장이, 군단장이, 합참의장이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을 알까요? 모를까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분단체제는 그 교육을 안 해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 일상적으로 제도화시켜버려야 된다. 이것이 한 2년, 3년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도 학력고사입니까? 민족 공동통일 방안 관련 시험이 나갔습니다. 요즘은 아예 가르치질 않잖아요. 학력고사 수능에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외울걸요? 얼마나 쉽습니까? 교육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의지의 문제. 평화통일의 문제는 방법이 아닌 인식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더라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촛불 대선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시대교체의 본질은 분단국가 평화 실현입니다. 마음껏 요구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있죠.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그러라고 촛불 대선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평화통일의 핵심 주체이고 참여가 평화를, 통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현실이 될 것이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